자, 이재명 기각. 이거 우리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봐야 된다. 대통령 한 명만 받겠지? 정말 권력은 저들의 손에 있다. 좌빨들이 가지고 있다. 딱 이렇게. 제가 이 뭐 빨갱이라든가 뭐 이런 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빨갱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확실하게 잘 이번에 저들의 정체를 한번 같이 파악해 보자고요. 자, 두 번째, 듣보잡이 설치는 개 탕후루당. 네. 자, 개딸당에서 이제 개 탕후루당으로 됐는데요. 자, 어떻게 지금 이 듣보잡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나? 근데 최고의 듣보잡은 뭡니까? 여러분, 듣보잡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러실 텐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을 듣보잡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최고의 듣보잡이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죠. 자, 이재명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다가 사탕 발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딸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외의 친명 조직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지금 민주당 안에 있는 의원들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선망 증사라는 게 있죠. 눈에 이렇게 헛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많이 앓거나 또는 이제 이 말기암 환자들이 선망 증세가 보인다. 이래서 제가 이제 좀 공부를 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선망 증세를 보이고 있다. 헛것을 보고 있다. 근데 그 헛것을 또 이 추악한 이 상황에 당의정을 사탕발림을 하는 게 바로 이재명이다. 자, 이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강서구청장 선거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도 강서구에, 특히 이번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강서구에 제가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우장산역에서 제가 살았거든요. 그래서 강서구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여기는 뭐 금천구, 또 제 지역구였던 영등포 갑과 더불어서 서울에서 민주당세가 엄청나게 센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6월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반짝 효과도 있었죠. 지방선거에서. 6월 지방선거에서 김태우 구청장이 당선됐을 때 2.61%로 겨우겨우 당선됐습니다. 근데 당선된 게 기적이었고요. 무려 12년 만에 구청장 자리를 되찾은 겁니다. 자, 강서구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오늘요, 강서구에 제가 살 때 친하게 지내던 빵집 주인, 또 제가 가깝게 많은 또 도움을 받기도 했던 이 송화시장의 몇몇 분들, 그리고 저희 집도 구하고 또 제가 이제 전세를 마치고 나갈 때 엄청나게 친절하게 해주셨던 뭐 집주인도 계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있는 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장 후보,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김태호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김태호 후보가 이긴다에 걸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원칙대행님께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호는 무죄다. 그렇습니다. 모두들 우리 디알님께서도 김태호 구청장 꼭 당선되길 바란다. 지금 뭐 우리의 이 심정이라는 거는 굉장히 절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제인송님께서, 제인송님 이렇게 많은, 예, 아유, 참. 그리고 비누님께서 또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비누님은 제가 처음 뵙는 닉인데, 제가 원래 비누를 좋아하거든요. 바디소프 이런 거보다 바디워시. 그래서 참 기쁩니다. 이 비누로 손 씻고 비누로 이렇게 목욕하고 뭐 이런 거 저는 좋아하거든요. 비누를 사랑합니다. 또 우리 이정화님께서 김광희 쇼 너무 잘 시청했습니다. 저도 전유옥 씨처럼 저희 나라를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죠. 그리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이 나라는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줬으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그 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케모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그 주사를 이렇게 매번 찌를 수가 없으니까 연결하는 케모라는 것을 이렇게 다 암 환자들은 훈장처럼 병과 싸우는 훈장처럼 갖고 있는데 이 케모를 심으러 가는데 너무 그때는 슬픈 거예요. 아, 이제 나는 꼼짝없이 암 환자가 됐구나 이러면서 눈물을 제가 이제 그때 처음 흘렸어요. 그래서 시트로 막 닦고 있으니까 저를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이 케모 심는 데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시던 이 운송 요원께서 제가 이렇게 우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겠죠. 아, 저 아줌마도 참 별 수 없어.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그러더니 저한테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말이었어요.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케모를 심는 이 병동에 들어왔더니 어마어마하게 기계가 좋은 거예요. 다 새 거고 거기 있는 또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으로 아주 그 빈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아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땐 여유가 생겨서 아유 애도 낳는데요 뭐 이러니까 그분들이 또 그 사이에 또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 아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나는 여지없이 죽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고 다지고 풍요롭게 만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케모포트도 심고 이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막 힘이 막 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바로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병과 싸울 수 있는 희망을 주고요. 네. 정말 우리나라는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네, 자유와 질서님께서 김광희 씨 잘 봤습니다. 사랑합니다. 총선 이후까지 살아 계실 겁니다. I love you. 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김광희 그 위원이 너무나 엉뚱하게 뭐 저보고 국회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내년 4월에.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제가 암 진단을 받을 때 그냥 치료를 안 하면은 뭐 얼마, 그 다음에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한 2년쯤 살 수도 있는데 이 의사로서는 이제는 몇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저희 주치의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12월이면 저 2년 돼요. 그러니까 내년 4월이면 2년을 넘기는 건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그 스텝인 한 분이 내년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지만 내년에 제가 그렇게 대운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그러면은 좀 쉴 수 있는 거 아닌가. 인간에게 있어서의 대운이라는 거는 태어나는 것도 대운이지만 정말 그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대운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년 이 총선까지는 제가 좀 살아있고 싶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꼭 한 표를 제가 행사하고 싶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목숨을 걸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제 애국심을 여러분과 함께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요. 일단 올해는 부산 엑스포 이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티셔츠도 있고 이 모자도 이쁘죠? 이렇게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뭐 애국심이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내년 총선 이렇게 열심히, 또 아까 김연아님처럼 부산 엑스포 굿즈 많이 샀다고 왜 삽니까? 우리 보수들의 돈은 한 푼도 허투루 번 돈이 아닌데요. 다 나라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돌아올 거? 이 나라 잘 되고 이 나라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나라로 넘겨주는 거, 그거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까지 저의 정치 인생에서 리즈 시절이 화양연화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 우리 꼭 이기자고요, 여러분. 네, 우리 말론다님께서 여데카의 희망 전역 작가님 만수무강하십시오. 7순 8순 9순잔치 대기표 뽑고 기다립니다. 네, 저도 그 7순잔치 여러분하고 하고 싶어가지고
약속은 했죠. 저희 약속 지키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너무 제가 돌아가면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자 이재명 기각이 의미심장한 거. 정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좌파라도 아무리 유창원이라도 이거는 어떻게 기각을 시켜? 양심이 있지? 그래도 법복을 입고 있지? 근데 이 법복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일종의 위장 전술입니다. 그래서 법복을 입고 사법부에 위장 취업한 사람이 바로 유창훈이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창훈은 이제 올해 2월에 이 영장 전담 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명수는 그만두기 전에 다 박아놓은 거예요. 영장 판사를 쫙 바꾼 겁니다. 그래서 유창훈이가 또 윤재남이가 유아인이 아니 그 얼마나 유아인이 굉장히 위험한 말하자면 중대 마약 범죄자입니다. 무려 5억 원어치의 마약을 샀고요. 그 다음에 유아인이 뭐 필로폰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필로폰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마약을 마리파나 뭐 할 것 없이 다 했어요. 거기다가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을 도주할 수 있게 돈을 줘갖고 외국으로 도망치게 그 말하자면 돈도 됐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마약을 하자고 막 권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첫 번에 구속영장이 나왔을 때 유창훈이가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윤재남이가 기각시켰어요. 다 이거 김명숙 퀴즈들입니다. 아주 흉악한 거죠.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지금요 똑같은 마약 범죄라도 유아인만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유전무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성향이라고 봐요. 유아인은 그동안에 철저하게 정우성이처럼 저짝편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그런 거를 철저하게 봐주고 챙기고 여기에 대해서 카바를 쳐주는 거예요. 돈 스파이크하고 유아인하고 누가 더 중요합니까? 근데 돈 스파이크는 이 법정 구속이 됐어요. 마약을 한 그 볼륨이라든가 또는 같이 했던 사람들의 이 프린티지를 보면은 돈 스파이크하고 유아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김명숙 퀴즈 이 유창훈이 정말 사법부에 판사로 위장 취업을 해가지고 모순이 가득한 앞뒤가 맞지 않는 영장을 기각을 한 거죠. 자, 지금 우리나라는요, 완전히 두 조각이 됐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탄핵한다, 윤석열 퇴진해라, 온갖 뭐 경인이, 뭐 룬이니,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재명 구속하라, 이재명 정말 얼른 감방에 왜 안 쳐넣느냐. 이런 두 목소리가 온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도 쩌렁쩌렁하게 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혼돈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참 앞날도 굉장히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보수가 자유우파가 양심적이고 바르고 그 다음에 정정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정말 반쯤 좌파적인 뭐 정권이었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이 우파와 좌파를 믹스를 하려고 했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의 공은 있습니다. 뭐 대중문화 개방하고 그 다음에 IMF 이거 뒤처리하고 뭐 그거 다 쳐줄 수 있죠. 그렇지만은 노벨 평화상에 눈이 어두워서 5천억 원을 북한의 김정일이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39호실에. 돈이 간당간당했던 김정일은 그 돈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평양에 가서 김대중 대통령이 완전히 넋이 나간 그런 모습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핵무기를 만들 의사도 없다. 이 땅에 전쟁은 없다. 와, 정말 대국민 사기극 중에 굉장한 사기극이었죠. 자, 그런 점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노무현 때는 세상이 뒤집어졌고요. 문재인 때는 세상이 벌겋게 됐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 보수 우파가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더구나 유창훈 같은, 박병건 같은 멀건 정말 검은 법복 안에 빨간색 옷을 입고 위장 취업한 이 판사부터 검사, 그 다음에 뭐 변호사, 민변, 뭐 정교조, 시민단체, 이름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 권순일처럼 결국 유창훈이가 이재명을 잡사범을 기사회생을 시킨 거죠. 자, 권순일이한테 김만배가 8번이나 찾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권순일이한테 이 화천대유에 고문까지 시켜주고, 그래서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도 주고요. 자, 이번에 권순일이 하고 유창훈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떤 커넥션이 있어도 보통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이가 유창훈한테 정말 컨피덴셜한 그런 지시를 내렸고, 너 이렇게 네가 안 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이런 거라는 저는 나름대로의 확신이 듭니다. 자, 권순일이 하고 유창훈이 하고는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뭐 이 라인이죠. 이런 거 굉장히 판사들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아니 판사들이 뭘 저기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사 사회라는 데는 아주 독특한 사회예요. 검사들은 굉장히 집단적인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가면은 그냥 쫙 그냥 거의 뭐 그냥 한마디만 하면 그냥 끝까지 그냥 쫙 퍼지는 거죠. 근데 판사들은요, 각자의 골방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 골방에서 나온 이후의 커넥션, 이게 지연, 학연,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혈연도 있습니다. 판사들의 이 결혼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판사가 판사 사위를 맡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의 아들, 딸을 변호사 또는 검사, 판사, 이래서 사법부, 뭐 검찰, 그 다음에 경찰, 뭐 경찰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변호사 시험을 쳐가지고 권은희처럼 경찰에 간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커넥션을 만들어 둡니다. 자, 대법원에서도 이제 두 사람은 근무했고,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굉장히 걱정했는데 그래도 설마 그런 거죠. 자, 이번에 이제 유창훈이는 892자의 이른바 기각 설명문을 발표했습니다. 뭐 첫 문장이 기각,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이 영장 전담 판사 유창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892자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죠. 왜 그러냐? 이번 뭐 이재명 사건만 아니더라도 뭐 유아인이라든가 뭐 김용 증인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끕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크죠. 언론도 난리를 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장 전담 판사를 어떤 법관들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장 전담 판사라는 거는 권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한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거하고 그냥 활개치면서 세상을 이재명이를 돌아다니게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를 맡아갖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판결문 안 쓰는 거예요. 이 판결문을 쓴다는 거는 진짜 이 판사들의 뼈와 이 피가 녹아드는 거죠. 그런데 이 영장 전담 판사는 그런 판결문 길게 거의 뭐 어떤 때는 책 한 권도 나오지 않습니까?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보통 이 기각한다 이럴 때 이유를 하나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자가 안 되는 이 기각문이라든가 또는 영장 이 발포
이 발부문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영장 청구한다. 이재명의 이 배임 행위, 위증교사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이 도주에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딱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100자도 안 돼요. 근데 100자가 뭡니까? 이게 892자나 나온 거예요. 이거는 주절주절이 원래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면 떳떳하지 못하면 말이 길어집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유창훈의 이 영장 기각 설명문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느꼈냐. 유창훈 스스로가 앞으로 책임져야 할 것을 증거로 남았다. 그리고 유창훈에 대해서 여러분 징계 청구 저도 물론 했습니다만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그 MBC의 그 권태선이 이거 이제 기각해달라는 직무 정지해달라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892자 속에는 엄청난 말하자면 모순과 앞뒤가 안 맞는 유창훈이 얘 맞아? 판사 맞아? 이럴 정도의 굉장히 난삽하고 문장으로 치자면은 문법에도 맞지 않는 비문 아주 하류의 영장 기각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중교사 이거 있다. 그런데 증거인멸은 안 한다. 아니 위중교사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증거인멸을 안 하겠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거기다가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거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굉장히 많은 이 증거가 있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백현동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 그 대북 송금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 주변 인물 이화영을 비롯해 갖고 불법적으로 개입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백현동. 이 백현동 수사는 지금도 검찰에서 기가 막혀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라든가 제가 아는 법조인들이 매우 완벽한 수사였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이 있었고 그 권한을 이 영장 전담 판사인 유창훈이가 김제동이 말하는 진짜 망치처럼 망나니의 칼처럼 써버린 겁니다. 백현동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관여가 상당히 의심된다. 지 입으로 지 손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러나 이재명의 방어권을 확보를 해줘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 이재명은 공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야당의 대표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하지 않을 거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유아인처럼 어이가 없네입니다. 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의 비판 대상인 뭐 이러면서 그 문장을 보더라도 비판 대상이란 말이 2번이나 나와요. 같은 그 문장에서. 그만큼 얘는 실력이 없는 애입니다. 유창훈이는. 그리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영장 전담 판사가 뭐 100자도 아니고 892자를 주절주절에 쓰긴 썼습니다만 이거 하나 깔끔하게 못 씁니까? 깔끔하지 못한 영장 기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던 사람이 또 하죠. 도둑질도 뭐 해본 사람이 도둑질 하는 거고요. 자, 위증 교사를 한 번을 한 것도 아니고 2번을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수도 없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도 이것도 버릇처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이거 괜찮다고 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자,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이재명의 의혹, 혐의, 뭐 수사 현황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다 뭐 의혹 뭐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섬세한 그다음에 빼박의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박의 증거가 없었다. 증거도 없는데 뭐 300몇 번씩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도 거짓말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있죠. 쌍방울 그룹 횡령 있죠. 백현동 개발 특혜 있죠. 성남 FC 후원금, 배우자 김혜경의 법카 유형,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경기도 주택공사 합숙소 선거 캠프, 장남 상습 도박 및 성매매, 그 다음에 미래 신도시 개발 특혜, 무료 변론 변호사, 이거 쌍방울에서 이거 한 거. 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여기는 백현동도 없고 대북 송금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재명은요. 제가 전에 그랬죠. 이 법원 앞에다가 오피스텔을 하나 얻든지 그래라. 달방을 하나 얻든지 그래라. 그 매일매일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대북 송금과 그 다음에 백현동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에 정말 5일 내내 월부터 금까지 법원 출석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무를 어떻게 봅니까? 이거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즉 범죄자로서 매번 법정에 가서 지난번에 유창훈이 앞에서 울먹울먹 눈물을 보이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면 저 50년 징역 살아야 돼요. 제가 왼쪽 문으로 나가야 될지 오른쪽 문으로 나가야 될지 도와주세요. 왼쪽 문으로 나갈 애라고 생각하니까 유창훈이가 이재명을 풀어준 거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어쨌든 지금요 이재명의 기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통령 빼고는 모든 권력은 아직도 좌파 빨갱이들 손에 있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검사들도 겪고 경찰도 겪고 네, 변호사들도 겪고요. 뭐 당연히 워낙에 그 정치하는 8년 동안에 뭐 9년이라고 봐야 되죠. 그 제가 배지 달기 전에 국회의원 되기 전에부터 들어가서 일을 했으니까 정말 저도 제 재산 중에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또는 온갖 소송에 걸려가지고 쓴 게 제가 계산을 열받을까 봐 안 했지만은 대충 봐도 한 1억 5천 원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이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노무현이도 저 고소했고 정동영이도 고소했고 김두관이도 고소했고 최저천이도 고소했고 고소 안 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정말 돈도 물어준 적 있고 그리고 또 제가 국회를 그만두고 나와서도 윤미향이한테 제가 1,096만을 물어준 사람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뭐 검사들한테도 조사도 받고 경찰들한테 수사도 받고 다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제일 불구죽죽한 게 사법부 판사들이에요. 우리 법 연구회, 뭐 국제법 연구회, 뭐 이래가지고 이 판사들의 좌경화 제일 심각합니다. 검사들은 제가 정치할 때 또 지금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도 반반이에요. 그리고 검사들이나 이 경찰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나쁜 놈들이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이거를 본 사람들이라 어떻게 보면은 우파들의 비중이 살짝 높습니다. 근데 판사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판사들은 제가 대학 때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운동권들이 이 체제를 전복하고 대한민국을 말하자면은 북한처럼 만들자. 이게 이제 운동권, 후기 운동권들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자. 즉 그람시의 뭐 진지론처럼 문화 권력을 쟁취하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권력, 사법 권력을 쟁취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권 애들 중에서 머리 좋은 애들이 고시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의대에도 많이 갔어요. 그 의대를 가면서 어떻게 운동권을 하나요? 지금 의사협회장부터 시작을 해갖고 의사 쪽에서도 약간 삐딱한 이런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문제라든가 또 조선족들이 와가지고 뭐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 조선족들한테 뭐 자기 그 중국에서 연변에서 온 뭐 또는 중국계 이런 사람들한테 아침에 병원에서
의료보험 그 대상 아니다 이러는데 딱 오후에 딱 거들먹거리면서 쫙 내민다는 거 아닙니까? 뭐 사돈의 8천까지 10명쯤 되는 사람들 치료를요. 온갖 검사 다 받고. 근데 그런 거를 발부해주는 특정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말하자면은 작심하고 검은 법복 안에 빨간 옷을 입은 게 위장 취업한 유창훈이라면은 하얀 의사 가운 밑에다가 빨간 말하자면은 옷을 입은 의사들 간호사들도 꽤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간호사도요. 원래 서울대 영문과를 들어갔는데 운동권에 말하자면은 이 지시에 의해서 서울대 영문과를 그만두고 간호대로 간 친구도 있어요. 뭐 옛날엔 친구였습니다만 이런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언론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언론 권력이라는 게 지금 뭐 유튜브도 많고 뭐 이러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 맞짱 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의 기각에 대해서 기각된다 이런 거를 끊임없이 얘기했던 좌파 언론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도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제가 그거를 읽어보고 저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감정도 있는 사람입니다만 시스템만 잘 지키면은 절대로 탄핵되거나 선거 권력에 의해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어서 저는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았던 거죠. 박근혜의 탄핵을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이재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뽐뿌질을 한 것이 이른바 언론들이었어요. 그래서 헌재의 재판관들이 굉장히 그때 제가 보기에도 좀 이상하다. 저도 그때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탄핵을 받아들인다. 이런 이 발표를 하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결정되는 날. 그때 한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웃으면서 들어갔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재판관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판관들은 표정을 무표정하게 갖는 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막 실실 웃으면서 한 명이 들어가는 걸 보고 저는 뭐 이거 이상하게 잘못되고 있구나.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주문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많은 언론의 보도를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사가 판결문에 언론 보도를 인용을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바로 이거는 언론 쪽에 얼마나 많은 좌경 세력이 있는가를 또 그 좌경 세력이 또아리를 저 뿌리 끝까지 트고 있는가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자.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많이 남았다. 갈 길이 멀다. 네, 그 이야기 여러분과 결론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